네, 2022년 3월 17일 ESBN 시작합니다. 오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실제 그려본 거 가지고 이야기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누구 거부터 올릴까요? 준비된 사수로부터. 일발장진. 올려보세요 한번. 올려봐요. 등록, 타사 경력 등록. 이게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보유 여부 구분이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누구 어떤 액터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를 잘 정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ERD에서 보면 그 소위 빨갛게 돼 있는 것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되게 이렇게 고정된 마스터 파일들이거든요. 마스터 테이블들. 그래서 그런 거는 인사 업무를 아는 사람이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 거는 인사 담당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처음에, 예를 들어 우편번호 같은 거, 우편번호를 인사 담당자가 등록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 개발자가 그냥 어디서 파일 긁어다 갖다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건 포팅만 하면 되는 거지, 저기 테이블에다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시스템 개발자가,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가 그 기능을 이용한다, 유스케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은 자격증 등록, 학력 등록 이거를 자격증 등록과 학력 등록은 좀 구분해야 돼요. 자격증을 등록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자격증이 뭐냐? 이건 사실 인사 담당자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자격증 등록은 인사 담당자가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보유 여부를 등록하는 거는 그건 사용자, 일반 사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죠. 그리고 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로그인을 유스케이스로 놓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는 이건 하지 맙시다. 왜냐면 로그인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컴퓨터 사용자들이 다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사용자들이 다 로그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인 안 하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스케이스는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심플할수록, 간단할수록 보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생략하기로 합시다. 우리 유클리드 소프트에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루틴한 일은 빼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사 경력을 등록하는 거, 이것도 잘 판단해 보세요. 타사 경력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서 등록을 할까? 일반 사원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건 이제 입사 서류에 다 낸 거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처음 그 사원 등록할 때 그때 그냥 부수적으로 타사 경력을 등록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사 경력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의 부서 이동이라든가 뭐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인사 기록을 하는 것도 그건 인사 담당자가 할 거예요. 고유 권한이라서. 이게 이제 아무나 등록하면 안 되는 그런 업무인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 실적 등록.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서장이나 아니면은 임원이나 인사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검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검증. 그게 맞나 틀리나? 근데 우리는 검증까지는 아직은 모델링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선이 되게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일단 기초 데이터를 등록하는 업무만 해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 실적 등록은 일반 사원이 한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그 다음에 개인 KPI 평가는 개인이 하죠. 그죠? 일반 사원이 하고, 개인 역량평가도 일반 사원이 하고. 그리고 업무일지 등록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저기 익스텐드 저걸 썼는데 스테레오타입을 평가 관계가 이것도 테이블이죠. 평가 관계 누가 누구를 평가하느냐라는 거를 매트릭스다 만들어 놓은 그 값을 이제 입력할 건데 그러니까 평가 관계라는 말은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명사는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ER 다이어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ER 다이어그램에는 동사가 나오면 안 돼. 행위가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평가 관계를 등록한다 이런 거죠. 평가 관계 표를 등록하는 거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거는. 평가 관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연초에 세팅을 해 놓는다고. 부서 간의 관계 뭐 보고 관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인사 담당자가 연초에 세팅을 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평가 관계 등록은 인사 담당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익스텐드 스테레오타입이 맞느냐. 그러니까 익스텐드는 어떤 때 쓴다고 그랬죠? 선택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을 때만 그 유스 케이스가 작동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 역량 평가나 개인 KPI 평가나 평가를 할 때는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테이블은 참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관계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저기 인사관리 담당자가 평가관계 등록을 하면 그걸로 끝. 그리고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료 흐름도나 이런 걸 그리면 그 프로세스 맵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먼저 돼야 예를 들어서 우표 번호가 있어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적인 순서는 여기서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여기서 뭐 depends on이나 include나 이런 그 association, 관계를 설정하는 그 이유는 그냥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쓸 때 어느 화면을 열어야 그 다음 화면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죠. 아까 이제 로그인이 그런 거지. 로그인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우리가 로그인 안 그리기로 했으니까 별개 문제지만, 만약에 로그인을 그린다면 여기에서 자격증 등록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는 depends on 로그인이 되는 거지. 그죠? 그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로그인을 안 하고는 인사등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로그인이라는 유스 케이스는 모든 그 유스 케이스에 다 선행되는 업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빼라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로그인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메뉴 구조상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유스 케이스가 있다면 그거만 uses라든가 include, 뭐 depends on 이런 걸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을 때만 실행되는 거는 extend로 그건 처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유스 케이스를 메뉴 항목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해가 더 빨라요. 우리가 시스템들을 다 한 번씩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갈 때 선행되는 업무가 꼭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죠? 앞에서 뭘 해야만 뒤에서 뭘 할 수 있는 거. 그런 경우에만 여기서 어소시에이션을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유스 케이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원 가운데 PM. 이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죠. 그래서 PM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누군가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프로젝트라는 거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PM들이 들어가서 등록을 할 거예요. 그쵸? 사업을 8월에 딴 거는 8월에 그 사람이 입력할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건 인사 담당자나 시스템 관리자가 입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PM이 그거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등록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그래야 그 DB가 생길 것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일반 사원이 프로젝트를 끌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겠지. 자기가 그 어떤 역할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등록하는 거는 일반 사원이 하지만 프로젝트는 PM이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는 안 넣기로 했으니까는 여기선 그릴 필요는 없는데 최종 우리가 완성된 최종 모델을 만들 때는 누가 어떤 작업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유스 케이스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여다 놓으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건 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일반 사원이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등록할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DB에 들어가겠지, 그 값이. 그러면 그 DB 값을 검증하는 거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PM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PM이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 중에 프로젝트 실적 확인 뭐 이런 게 나중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요. 그 다음에 고객기관을 등록한다. 저것도 PM이 하겠죠. PM이. 고객기관이라는 게 우리하고 거래하는 뭐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그런 데, 창업진흥협회 뭐 이런데 그런 거에 이제 그 기관에 대한
뭐 이 사항들을 갖다가 누군가는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기존에 있는 것 갖다 쓰면 되는데, 이제 새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와서 새로운 기관을 어딘가에 등록을 해놔야 그다음부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는 다 PM들이 하죠. 그리고 아까 학력을 등록하려면은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 등록은 누가 하냐? 응? 시스템 관리자. 정보 시스템 관리자. 왜냐면 학교 그 베이직 파일이 있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퍼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우편번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고객기관은 이것도 공적인 데이터지만 우리가 뭐 우리나라 회사를,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을 다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하고 거래하는 기관만 등록하면 되니까 그거는 PM이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등록해야 될 게 저게 회원 관리. 그러면 저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관리잖아, 관리. 근데 사실은 아, 이게 이제 내가 그린 게 이건데 보이나? 네, 이렇게 그렸거든요. 되게 많아요. 이 ERD상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한눈에 어디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CEO들이 아마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죠? 이거를 관련된 기능끼리 묶어서 유즈 케이스끼리 묶어서 그걸 대표하는 이름으로 할 때 그때 관리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을 등록하고 뭐 회원의 그 무슨 마일리지를 또 등록하고 이런 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하는 일들이잖아. 화면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것들이 회원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뭐 회원을 뭐 검색하고 뭐 프린트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 하나하나 유스 케이스인데 이거를 여기다 다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많아지니까 이걸 묶어서 우리가 이거는 회원 관리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때는 관리라는 명칭이 여기 나올 수가 있어. 그 관리에 해당하는 게 시스템 그 계층도에서는 그 펑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펑션.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평가 시스템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사원 관리도 있고, 무슨 평가 관리도 있고, 왜냐면 평가에도 항목이 KPI, 무슨 뭐 영양평가 이런 것들이 테이블들이 많고 그걸 갖다가 입력하고 뭐 그 조작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묶어서 이제 뭐 평가, 자료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지금 이 개발자들은 그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은 하는 기능이 뭐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관리라는 이름이 들어오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액티비티나 액션 단위로다가 유스 케이스를 그리는 게 맞아요. 실제 화면을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개발자들은. 그래서 회원 관리라는 말은 여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회원 관리 안에서 뭐 할 거냐? 그리고 회원이 뭐야? 여기 회원이 있나? 없죠. 우린 지금 사원 인사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하거나 무슨 뭐 회원 받아가지고 회비 받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서 없죠. 그 다음에 자격증 테이블 관리 이러지 말라고. 왜 이렇게 관리 좋아해? 그 자격증 테이블이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데이터명이잖아. 그지? 엔터티명이니까 테이블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미 자격증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격증 테이블 이게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자격증을 등록을 해야지. 자격증.
그러면 이제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우리 사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격증 리스트가 있다고요. 인사과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한번 등록하면 끝나. 물론 이제 뭐 새로 기상천외한 또 뭐 자격증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건 인사 담당자가 한번 등록하면 돼. 그러면 그거를 취득했냐 안 했냐는 사원들이 자격증 보유 여부를 등록하고, 사원들은 자격증 테이블은 인사 담당자가 등록 한번 하면 되는 걸로 그건 끝이죠. 그래서 자격증 등록, 이거는 저기 밑에 인사관리 담당자 글로 가야 되고, 우편번호 이거는 정보 시스템 관리란만 쓰지 말고 우편번호 등록.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스템 관리자가 하는 것들은 되게. 근데 어쨌든 우리 시스템 기능상에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메뉴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편번호 체계가 바뀐다, 아니면은 새로운 지역이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우편번호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이제 해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업데이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건 시스템 관리자가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메뉴를 없애면 안 되고 있긴 있어야 돼요. 영원 불변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우편번호 등록. 그거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고 하면 보통 CRUD 다 포함한 거예요. 테이블은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레코드를 등록하고, 나중에 뭐 수정을 하고, 뭐 지우고, 딜리트. 그거는 그냥 하나의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또 분리를 해가지고, 뭐 자격증 등록 유스 케이스, 자격증 무슨 수정 유스 케이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화면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게 유스 케이스 하나가 한 화면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일의 범위가 확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대분류 업무 등록. 오케이.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든가 KPI, 그 다음에 CSF, Critical Success Factor, 그리고 BSC, 이런 건 다 인사 담당자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 항목은 한 번 결정되면 1년은 가거든. 사원들은 그걸 건드리면 안 되고, 인사 담당자가 그리고 웬만해서 잘 안 바뀌어요. 그거는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부서 등록, KPI 등록, 역량평가 항목 등록. 관리 그러지 말고. 그리고 사내 경력 등록. 그렇지. 그것도 인사 담당자가 하죠. 저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맞았네. 또 다른 거 봅시다. 올려봐요 한번. 아까 방법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KPI나 네. 마이크 대고 봐요. 방송 듣는 사람들이 질문도 듣게. 네, 그 KPI나 뭐 대분류, 뭐 중분류, 소분류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바뀌거나 한 번에 등록할 때 딱 등록하는데, 저는 그래서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처음에 셋업을 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인사 관리자가 해도 되고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해도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가정하기를 정보 시스템 관리자는 처음에 시스템을 셋업할 때 네, 한번 셋업하고 나면은 별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네, 바뀌지 않는 것들은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그냥 한 번에 쫙 네, 등록을 해놓고, 네,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 아까 KPI라든가 뭐 분류 업무라, 그러니까 업무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은 네, 그거는 회사의 그 임원들이 해마다 사실은 계속 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성격이 성격이 좀 수시로 바뀌는 거는 사원이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니면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인사 담당자가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한 번 만들어지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갈 거는 시스템 관리자가 등록해 놓고, 그런 식으로 그 액터하고 관계를 네. 맺는 게,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 그 인사 담당자가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그리고 사원도 누구 시켜가지고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얘기가 끝이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는 패턴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 사용자 요구 분석할 때, 이 업무를 누가 하죠? 이거 검색은 하면, 검색이나 조회는 누가 하죠?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뭘 조회할 거죠? 뭐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요구 분석할 때, 그리고 이거 관리 누가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담당자들을 대충 다 회사 안에 이미 하고 있잖아. 이 시스템이 없더라도. 그 체계에 맞게 우리가 액터를 유즈 케이스하고 연결을 해주는 게 맞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네. 비효율적으로 일이 자꾸 엉뚱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네. 그게 에러가 생기고 아니면 또 데이터를 뭐랄까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시스템 성격상 이거는 이분이 전담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 사용자들한테 교육을 해서라도 보안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용의 범위, 이게 권한이잖아, 롤, 그죠? DB 설계할 때. 그게 사실은 명백하게, 이 설계도서에 나타나가지고, 그 권한 설정할 때 DB에서 그것도 다 우리 설계도대로 해놔야 나중에 이 시스템상에 무슨 뭐 데이터를 누가 해킹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조작을 해가지고 인사 파일을 뭐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 그 정보 시스템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 보안 문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왜냐면 옛날엔 시스템이 없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다 들어가서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게 권한이 남용돼 가지고 남의 인사 파일 들어가 가지고 뭘 데이터를 훔쳐다가 어디에다가 판다든가 이런 일들이 왜 큰 카드 회사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권한이 명확히 설정이 안 돼 있고 설계가 잘못됐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은 그게 점점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 데이터를 누가 관리하고 권한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그렸네. 이건 뭐로 그린 거지? VP로 했어요. 비주얼 패러다임. 네. 여기도 관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PM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건 많지. 그지? 우리 머리의 논리상으로는. 네. 그러나 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에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여기에 어떤 기능을 이용하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고, 프로젝트 관리 이 화면은 없어요, 사실. 프로젝트 관리 화면은. 실적 등록, 저기 일반 사원이죠, 저게. 네. 이가 인플로이. 실적 등록은 저기서 맞고, 이건 잘못됐죠. 그 디펜스 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저기서 등록을 해야 여기서 뭐 검증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우리는 이 프로세스, 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에서는 DB는 전혀 고려하지 말아라. 저기서 등록하면 DB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무대 뒤에 DB가 있어요. 그래서 그 DB에 우리 필요한 일만 가서 하면 돼. 그게 너무 헷갈려요. 그게 헷갈려, 처음에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지. 그거는 고려하지 말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데이터 플로 다이어그램, 이런 그 플로 차트, 이런 데서는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가를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플로우지. 그건 다 플로우, 흐름이죠. 근데 여기는 플로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화면이 전개되는 순서만 생각합니다. 화면이 전개되는 순서. 고객기관 등록 맞고요. 그 다음에 부서팀 평가. 저건 좀 문제가 있죠. 부서팀 평가는 누가 할까요? 부서를 사원이 안 해요. 부서팀 평가는. 부서와 팀 평가는 임원들이에요. 그거는 상급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유저가, 액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지. 임원. 그건 되게 그 학교는 뭐 인사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연말에 한 번씩 열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사장하고 뭐 가까운 임원 둘이서 그냥 해. 근데 어쨌든 이 조직이 커지면 그게 하나의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임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대표이사 두 분, 그리고 이제 전무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서 팀 평가는 저건 주간 평가가 거의 아니고 KPI 평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가 되죠. 우리가 평가의 영역을 크게 나누면은 이건 뭐 전 세계 공통이야. 하나는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해서 성과를 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 사원은 매출로 나타나고 생산직 사원은 그 시간당 몇 개를 생산했는가 그 실적이 다 있거든. 그 업무 기록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근데 이제 총무나 이런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정량적인 평가는 별로 거기에는 적용을 안 해요. 그 대신 요즘에 이제 많이 보는 게 주변 사람들하고 얼마나 협력적으로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태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태도 평가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게 이제 BSC 중에 맨 밑에 네 번째 그 혁신 역량, 거기 부분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량화될 수 있는 거가 어떤 거냐면 교육 참여 실적, 교육 훈련 참여 실적.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산성 본부나 아니면 품질 협회 이런 데 가서 무슨 강의를 듣고 온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사내에서 ESBN에서 이제 그 외부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얼마나 참여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량화할 수 있죠. 그죠? 횟수나 이런 걸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인사평가 요소로 다 요새는 넣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한국타이어 이런 큰 대기업들은 그 연수를 받잖아. 그럼 이제 연수 끝날 때쯤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IT 무슨 뭐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테스트를 해. 그 점수가 바로 반영이 돼, 인사평가에. 대기업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잖아.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연수 갔다 온 게 또 이 사람의 자기 개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 오면 무조건 점수를 준다. 이거는 이중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냥 가는 거 지원금도 주고 비행기값 뭐 이런 취재비까지 줬는데 갔다 왔으니까 또 인사평가에도 고과에도 그걸 점수를 준다. 이건 이중평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무슨 보고서를 쓰게 하고 아니면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 들은 사람들이 뭐 유익했다. 그러면은 점수를 더 주고, 뭐 얘는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점수를 낮게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이 인사평가 시스템에 반영하기 시작해요. 특히 대기업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정량적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지.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 평가 시스템은 사실 정보 시스템 설계 중에 가장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한번 설계해서 구축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그 경력을 갖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시키거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고, 더구나 이걸 잘못 설계하면 누군가 불만을 가져. 그렇잖아. 이건 자기 연봉하고 관련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요. 업무상에 무슨 에러가 난 거는 그건 수정하면 되고 끝나잖아. 어떤 자기의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성과, 그 사람이 어떤 실적을 냈나, 업무 실적을 냈나.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는 뭐 에러를 안 내거나 뭐 이런 고객으로부터 그 클레임이 얼마나 덜 들어왔나 이런 걸 보겠죠. 그 영업 사원들은 이제 얼마나 많이 매출을 올렸나, 뭐 고객 만족도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고, 그게 하여튼 실적이에요. 실적 평가를 보고, 그 다음 영역이 이 사람의 그 태도, 얼마나 성실하게 또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하고 협력적으로 일을 하는가, 이런 거, 이건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태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컴피턴스라고 그러죠. 능력, 역량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를 크게 구분 안 하고 둘 다, 그러니까 태도와 이 사람의 능력을 그냥 다 역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실한 것도 역량이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세 영역이에요. 태도, 능력, 성과. 이 세 가지로, 그건 전 세계 공통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세 가지 다 봐요. 그래야 불만이 적어요. 실적만 보면 이 사무직 사람들은 평가받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영업직거가 생산직만 그럼 받잖아, 평가를. 그러면 이제 이 사무직은 그냥 주관적으로 사장이 좋아하는 애는 점수 좋게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량 평가 이런 걸 하는 거죠. 태도. 그래서 그건 주관적이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위에서 상사가 밑으로만 평가를 하면 그 오해 소지가 있고 불만의 소지가 있죠. 근데 자기 동료도 나를 평가하고 나도 동료를 평가하고 상사도 상사도 평가하고 또 상사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크로스로다가 다면 평가를 하면, 그러면 이제 보는 눈들이 다 비슷해서 내가 왜 나는 잘했는데, 난 열심히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도 열심히 했고 주변 동료들하고 협력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연봉을 안 올려줘요? 분명히 사람은 그렇게 불만 가질 수 있거든. 근데 평가 결과를 딱 보면은 아니, 그 동료 평가나 부하 평가나 상사 평가 점수로 종합해 보면 그 낮게 나오면 그건 본인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얼마나 잘 어울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샀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물론 연구직은 좀 달라요. 연구소에 있는 연구직 이런 거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실적이 중요한 거지. 논문 실적을 얼마나 냈나, 특허를 몇 건 냈나, 이런 게 그냥 바로 그 사람의 연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능력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골고루. 그래서 이제 반영 비율을 뭐로 할 거냐. 그거는 업무 영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업직이나 생산직에서는 성과 평가 쪽의 비중이 높고, 다른 일반 사무직이나 연구직, 행정직 이런 데서는 또 역량 평가, 태도나 이런 거에 또 비중을 높일 수 있고. 근데 거기엔 정답이 없어요.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 없고,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듯이
AHP라고 하는 그 쌍대 비교 항목 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항목을 선택하고 그 항목을 몇 점으로 줄 건가, 그 다음에 개인 그러니까 상사 평가, 부하 평가, 동료 평가의 점수를 각각 몇 %를 반영할 건가, 이거는 다 매년 사원들 간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야, 그거 왜 해마다 그 짓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표준한 뭐 안이 있지 않냐. 근데 희한한 거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첫 회하고 두 번째 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회를 거듭할수록 변하지 않아요. 그 반영 비율이.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 반영 비율을 정하는 게, 뭐, 세 가지 분야다. 그러면은, 한 군데 많아봐야 40%, 30%, 30% 이렇게 되고, 뭐, 29%, 28%뭐 이런 식이지, 하나는 뭐 5%, 하나는 막, 60%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적으로는 되게 웨이트가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불만을 최소화하려면은 사원들이 같이 대답한 거를 집계한 거니까 그건 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과만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해도 내 동료와 내 상사와 내 부하가 태도와 역량도 같이 봐야 돼요 라고 하면 그게 따르는 게 조직의 생리지. 나는 그러면 뭐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뭐 그만둬야지 회사. 조직은 그 합의된 의견을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업무 일지 작성, 그 다음에 부서팀 평가. 부서팀 평가는 임원이 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 팀장 등록 일반 사원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육훈련 이력 등록 할 때 교육훈련 관리? 기본적인 음. 그 교육 리스트들이나 훈련들을 대사 관리자가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직원 사원이 그거를 자기가 한 것을 등록을 한다고. 이거는 필요 없죠? 리스트들. 그러니까 이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건 HRM이 하면 되고, 그 인사 담당자가,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실적은 일반 사원이 등록하면 되고. 그걸 인스턴트 이런 거를 그냥 애초에 전부 다 안 쓰는 게 처음엔 안 쓰는 게 오히려 안 틀릴 확률이 높아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익스텐드가 하나 나왔는데, 사원 등록할 때 타사 경력 등록은 익스텐드예요. 사원 등록할 때 신입 사원들은 타사 경력이 없잖아. 그렇죠? 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연결해 놓은 것보다, 이거는 있을 때만, 만약에 있다면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게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타사 경력 등록은, 그러니까 타사 경력 등록 유스 케이스에서 사원 등록 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거지. 익스텐드. 그거는 안 헷갈리죠? 그 다음에 개인 역량 평가 항목은 인사 담당자가 등록하고, 네. 역량 평가 점수를 등록하는 거는 직원이 등록하고, 일반 직원이. 그 다음에 개인 KPI 평가 점수 등록은 개인이 하고, 일반 사원이 하고, 관계 등록도 이 인사 담당자가 해야지. 이 정보 관리라는 그 애매모호한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바람에 저렇게 인클루드가 생겨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저건 없애고, 아예 그냥 하나하나씩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정보 게 관리라는 걸 없애고 직접 인사 담당자가 평가 관계도 등록하고 네. 평가 항목도 등록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자격증 등록도 인사 담당자가 하고 자격증 보유, 네. 보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적이니까 네. 그거는 개인이 등록하고. 저는 타사 경력이랑 사내 경력을 하나 그냥 등록으로 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안 될까요? 근데 지금 테이블도 분리가 돼 있으니까 네. 테이블이 그거는, 분리되어 있어서. 분리돼 있어서 어차피 화면을 따로 불러내 가지고 네.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그 학력 등록을 사원이 할 리는 없잖아.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학력 등록이라는 거는 인사 테이블을 만들 때 하는 거라서 그거는 디펜스원이 될 수 있죠. 그죠? 사원 등록 유스 케이스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먼저. 네. 그때는 이제 디펜스원이 될 수 있지. 그리고 예외가 없잖아, 그거는. 만약에 학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익스텐드가 되겠지? 네. 예. 포살표도 거꾸로 되고. 근데 우리 신입사원 들어와도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최소한 입력을 해야 되니까 학력 등록은 무조건 선행돼야 되는 업무라서 사원 등록에서 그 학력 등록은 디펜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include나 use를 쓸 경우에는 그거는 그 학력 등록을 딴 데서도 만약에 또 업무에서 그걸 먼저 해야지 되는 업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디펜선이 두 군데서 오니까 그 유스케이스 학력 등록이라는 유스케이스를 두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만 만들고 쉐어하면 되지, 양쪽에서. 그때는 이제 include나 use를 쓰면 돼요. 입력됐어요? 그 부분이. 그 쉐어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하나를 네.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유스케이스가 선행 업무로 해야 될 때. 액터가 한 명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예가 로그인이에요. 로그인은 어떤 일을 하나 다 선행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여러 업무들이 유스케이스가 다 로그인에다가 인클루드를 다 해야 돼. 만약에 로그인을 우리가 하나 넣는다면. 그렇잖아. 네. 로그인 안 하고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죠. 어떤 화면을 먼저 불러서 일을 해야지만 그 다음 업무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디펜선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공유되는 유스 케이스가 있다면 그때는 디펜선을 여러 개 그리지 말고, 그잖아. 여기서 만약에 디펜선으로 그린다면 로그인을 네. 뭐 사원 등록할 때도 디펜선 로그인, 또 무슨 평가 항목 등록할 때도 디펜선 로그인. 그 로그인이 엄청 많이 생기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로그인은 하나만 남겨놓고 여러 군데서 쓸 거니까 디펜선이란 말을 쓰지 말고 인클루드로 다 연결하라 이거야. 거기다가. 한 곳에 모아서. 네. 됐죠? 네. 디펜선에요. 원래는 인클루드나 유즈는 디펜선인데 그게 공유되고 하나만 있어도 이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디펜선이란 말을 그때는 안 쓰고 인클루드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그 그림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디펜선을 아예 안 쓰고 선행되는 업무는 그냥 인클루드로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좀 통일을 하자는 거지. 교과서대로.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 자격증 등록은 인사 담당자가 하고, 저 익스텐드 필요 없죠. 그죠? 네. 자격증과 경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ISM은 이제 정보 시스템 관리자죠, 저게. 네. 직종은 인사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건 좀
시스템 개발자가 좀 부담이 커지죠. 저걸 조사해야 되거든. 저건 인사 담당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업무 매뉴얼에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등록하면 되는데, 저걸 시스템 관리자가 하려면 개발자가 저걸 찾아야 돼. 그래서 말하면 인사 담당자가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KPI, CSF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사 담당자가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들 맡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학교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미 돼 있는 것들은 네. 그 시스템 개발자가 갖다 넣어주면 그걸 인사 담당자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종이나 뭐 그 직군 뭐 이런 것들은 좀 인사 담당자가 성격이 관리해야 좀 될 맞으니까 데이터지. 거기다 그 사람이 네. 등록하는 게 맞죠. 업무 분류라든가 특히 업무 분류 같은 거는 이제 인사 담당자가 해야죠. 학교는 ISM이 시스템 관리자가. 그건 뻔한 거니까. 그 부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우리 ERD에서는 보면은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입력해야 될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편번호하고 학교. 왜냐면 KPI도 계속 변하는 거거든. 그 인사 정책에 따라서 무엇을 그 실적으로 볼 거냐는 우리가 합의해서 매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사 담당자가 등록하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잘했어요. 채연씨 거 올려봐. 그래도 관리들을 참 좋아하는구만. 저기 인클루드를 한 거? 한번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해봐요. 마이크 이거. 저희 의도는 네. 평가 항목 관리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포함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가 항목 관리 하나에 그래서 총평가 항목 관목이랑 종평가 항목 관목 그리고 KPI 평가 항목 관목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층 구조로 생각한 거네. 네네. 유스 케이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 유스 케이스를 잘 못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선행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면이 저렇게 인클루드를 하면은 부서 평가 항목 등록 화면을 먼저 띄우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니거든. 등록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DB에 들어가 있으면 우린 그냥 불러다가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그런 그림을 왜 이런 그림을 생각하게 되냐면 DFD나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그렸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거하고 이렇게 혼동을 하는 거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액터가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거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라는 말은 다 빼고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씁시다. 그러니까 액션 단위로 합시다. 우리는 액션 단위.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 액션들을 여기다 다 써놓으면은 이 그림을 어디 가서 이걸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때는 이걸 유사한 것들끼리 모아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고 발표할 때 그때는 관리라는 말을 써도 돼요. 다 관리네 보니까.
여기에 개인정보 등록할 때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등록하고.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맞는 거죠. 저기 익스텐드 위에 자격증 등록에서 개인정보 등록으로 간 거.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입력할 필요는 없는 거지.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 그때 이제 자격증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 등록을 하는 거죠. 경력도 그지 신입사원은 없기 때문에 경력이 있다면 입력한다 이런 의미라서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저기다 그걸 적어놨네. 익스텐션 포인트라는 게 있죠. 그죠? 익스텐션 포인트라는 게 이게 조건문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이력.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에서의 교육훈련이 아니라 이걸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전에 먼저 있던 회사에서 교육훈련 뭘 받은 거를 좀 인정해달라 아니면은 기록으로 남겨달라 그런 그 요구가 있다면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해요, 저거는. 왜냐면 누가 무슨 교육을 받았나 이거는 뭐 면접하는 과정이나 이 자기 소개서 이런 데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로 끝이지 그걸 인사평가에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인사평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교육훈련 이력을 등록하는 이유는 그 아까 BSC 네 번째 항목 그 혁신 성장 이 분야의 그 평가 항목을 집어넣어서 관리할 때 그걸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그렇게 하나를 평가 항목으로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교육 받을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교육받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유도하는 거지.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디 가서 직무교육도 좀 받고 오고 또 사내에서 이런 외부 초청 특강 이런 거 있을 땐 좀 들어라 이거지. 안 듣잖아. 우리 거기 뭐야 등록 인원이 보니까 98명이가 있던데. 그죠? 근데 학사 보면은 글을 올려도 한 30명 정도는 한 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팀의 권한으로 그런데 그 SNS에 그 사내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누가 생일이면 좀 축하도 해주고 이게 우리 회사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걸 갖고 막 연봉을 막 크게 좌지우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막 3%나 5%라도 반영을 하면 그러면 이제 100%다 와서 클릭한다. 그게 원래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사내 그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끼리는 서로 격려도 해주고 누가 결혼하면 다 축하도 해주고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누가 뭔 일을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만 하고 월급만 받아간다? 그게 과연 우리 회사 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택의 권한이 있으니까 설계할 때 그거를 평가 요소로 좀이라도 넣자고요. 그걸 몇 프로로 할까는 설문조사 해야 돼. 그건 내가 안 정하고 우리 사원들한테 몇 프로 할까요? 갖다 클릭 해가지고 점수를 반영 비율을 갖다 정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사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한 거라서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 이력 등록은 좀 부적합해요. 여기에서 익스텐드로 넣는 거는. 저거는 그냥 사원이 자기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를 실적 등록을 하면 돼요. 교육훈련에 참여했으면. 그 교육훈련을, 우리 사원들이 그 전에 안 받았는데 나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누가 만들어줘야지. 그거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록은 누가 하면 좋아요? 인사 담당자, 그죠?
역량평가, 그 다음에 AHP, 그렇지. 그건 사원이. 여기다 사원이죠, 이쪽이? 회원 가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레코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개인이 입력 안 해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회원이라면 자기가 직접 하겠지. 고객 이런 게 직접 자기 데이터, 뭐 우리 서점, 뭐 쇼핑몰 이런 데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근데 회사의 인사 파일은 인사 담당자만 입력하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 저긴 PM 같은데 오른쪽에, 그죠? 네, 맞습니다. 네. PM이 프로젝트 고객기관 등록하고 프로젝트 명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참여자 등록, 그치, 그것도 등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사평가에 부서팀 평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브렉다운 스트럭처,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를 그린 것 같았고, 네.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부서팀 평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원이라고 하는 액터가 있어서 거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역량 평가는 개인이 하고, 일반인. 그러니까 부서장도 개인 평가할 거 아니야, 그죠? 상사로서. 그때는 사원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잖아. 이게 다 사원이라고. 임원도 사원이고, PM도 사원이고, 정보시스템 관리자도 사원이고, 다 사원이니까, 이 그림을 만약에 인헤리트, 그거 관계로 그린다면, 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액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다 가서 일반화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쓸모가 없잖아. 그렇게 된 사원이라는 액터는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안 그리고 그냥 개별 액터들만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면 얼마든지 설계하는 데는 지장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다 개인들이 한다. 그리고 팀 평가만 임원들이 한다.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영 씨 한번 해볼래? 장주영 씨. 그림이 되게 깔끔해졌네. 시스템 관리자, 학교 등록, 자격증 등록, 주소 등록. 주소 등록? 이건 뭐죠? 저는 이제 교통 사이트에서 주소 입력할 때 사업장 띄어서 하듯이 시스템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주소는 그냥 속성이잖아. 그죠? 그 사원 등록할 때 하나의 속성이라서 이건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정직원, 저 사람이 아마 일반 사원인 것 같아. 그죠? 네, 맞습니다. 사원이 그냥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인사 담당자가 사원 등록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서 사원 등록 유스 케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사원 등록 화면을 이 속성 권한만 따로 정해서 일반 사원이 건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회사의 인사 방침이야. 예를 들어서 그 사원 테이블에 주소를 본인이 직접 바꾸게 하는 거지. 그 인사 방침이 예를 들어서 모든 인사 파일은 일반 사람들은 못 건드리고 반드시 인사 담당자가 그거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등본을 띄우면은 바꾼다. 이렇게 인사 방침이 돼 있다면 그런 필요가 없는데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 경력이라든가 또 자기 자격증 딴 거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걸 꼭 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등록하게 하는 거는 그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 업무 진행 속도가 느려요. 그다음에 20만 명, 30만 명씩 사원이 있는 회사도 있잖아. 그거를 인사 담당자 그거 한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건 본인들의 그 저기 뭐야 정직성을 믿고 본인이 등록하게 하고 주소도 그냥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바꾸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를 일반 사원도 이게 선이 가서 다만 거기에다가는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주소 속성만 변경하게 가능하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맙시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만 우리는 모델링을 하자고. 인사평가 담당자, 이 사람이 부서 등록하고 KPI 등록, CSF, BSC. 저거는 다 평면으로.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바로 선들이 가게. 그렇지 않으면 KPI를 등록을 못 해요. 전부 화면들을 먼저 꼭 불러야 돼. KPI 등록하려면. 근데 저거는 독립적인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료에는 BSC가 제일 꼭대기고 그 밑에 이제 CSF가 있고 그리고 이제 KPI 이렇게 계층 구조로 돼 있는 거는 어떤 항목이 어디에 속한다는 그 소속 관계만 보여줄 뿐이지 이게 반드시 뭐 BSC를 등록해야만 그 다음에 CSF 등록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관리는 다 따로따로해요, 사실. 다만 이제 테이블이 생성되는 순서는 BSC가 먼저 확인이 돼야지. 왜냐면 그 우리가 일대 다관계로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위에 게 없으면은 이 밑에 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SF 등록할 때 그게 BSC 몇 번 항목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BSC 테이블이 먼저 있어야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생성하는 순서는 저게 맞지만 이거는 지금 테이블 생성 순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일하는 화면의 순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디펜전으로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면 흔히 저지르는 실수야. 나도 이거 배울 때는 저렇게 해서 틀렸어. 회원 정보, 사원이죠. 회원이 아니라 사원. 경력 등록이 익스텐드인데 화면 이 화살표가 뒤집어졌어요. 네, 반대로. 거꾸로 됐어요. 경력 등록에서 익스텐드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사내 경력은 회원 정보, 그러니까 사원 등록할 때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잖아. 처음에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사원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사내 경력을 지금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조건이죠, 그거는. 그건 별도로 그냥 사내 경력이 생기면 부서 이동이 있거나 뭐 새로 인사 배치를 하거나 했을 때 그냥 화면에 들어가서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 이게 이제 화면 단위라고 우리가 보면
사원 등록 화면을 이용해서 저걸 볼 거 아니야. 그 사내 경력을 입력할 거 아니야. 나중에. 그죠? 똑같은 화면에 들어가서 거기 사내 경력이 아니네. 아니네. 그건 테이블이 다르네. 예. 사원 정보에 있는 속성을 바꾸는 거라면 아까 주소 바꾸듯이 이 화면을 또 이용하겠지만 그 경력을 입력하는 건 별도의 화면이라서 사원 테이블을 읽어오고 거기다 새로 레코드를 저장을 하겠죠. 사내 경력 테이블에는 그 부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거기 쌓이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 그 다음에 업무일지 등록은 사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익스텐드가 아니고. 저건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저건 업무일지 등록은. 그러니까 뭐가 선행되고 익스텐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거는 무조건 사원에서 직접 사원이 이용하는 기능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업무일지 등록은 바로 선이 연결이 돼야 되고, 평가 항목은 인사 담당자가 입력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평가 항목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인사 담당자가 해놓으면 거기 테이블에 값이 있으니까 이제 그놈을 읽어다가 우린 평가하는 거지. 일반 직원 평가만 하지. 프로젝트는 누가 등록한다 그랬죠? PM이 등록하고, 사원이 등록하는 거는 프로젝트 참여 실적 등록은 사원이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정리가 필요해요. 아까 이렇게 앞에서 한 것들 종합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알죠? 여기서 이제 검증은 일단은 다 뺍시다. 검증은 나중에 넣읍시다. 우리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검증은 놓고, 여기서는 검증까지 넣으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ERD에 있는 테이블 값을 넣는 거에 주력하자고요. 그것만 가지고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먼저 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그 학습 과정이야. 유스케이스 다이그램 그릴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못 그려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델링 할 때 ERD도 그렇고 프로세스 모델도 그렇고 내가 지금 모델링 하는 시점이 어딘가 이거를 잘 판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우의 수를 다 머릿속에 그냥 온갖 게 다 떠올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지 모르면,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디까지 내가 지금 모델링을 하는 게 맞나, 이거 판단을 잘해야 모델링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 레벨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펑션 레벨에서 다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려봐야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액티비티 단위, 액션 단위로다가 일단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하되, 그 후에 후속 작업으로 할 것들은 지금은 다 제껴놓자 이거지. 그렇게만 해도 꽉 차니까 화면이. 그런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것들을 우리 서로 회의해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거기다가 추가해서 비퉁이에다 조그맣게 검증하는 유스케이스들을 추가하면,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에러 없이 잘 할 수 있죠. 요즘에 내가 그 진공관 앰프 조립을 하거든. 부속을 사다가 거기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더라고. 그런 거 조립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막 저항, 콘덴서 막 이런 부속부터 붙이기 시작을 해. 재밌거든. 그러면 분명히 어디서 뭐 터지든지 타든지 에러가 나고 막 쇼트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전원선 배치부터 전기가 흘러다니는 것만 일단 다 납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선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까지는. 그래서 진공관에 불이 들어오고, 그 트랜스에서 어디로 선이 가고, 스위치에서 어디로 가고, 이거 배선도 되게 복잡하거든. 거기다가 막 콘덴서, 저항, 무슨 이런 것까지 막 부속을 갖다가 다
같이 조립해 나가면은 그거 디버깅 하다가 그러니까 에러 고치다가 세월 다 가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우리가 잘 잡는 게 그게 일을 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로다가 모델링도 하면 그럼 덜 헷갈려요. 그 경험한 거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데이터를 갖고 이런 것도 할 텐데 저런 것도 할 텐데 생각이 자꾸 그 가실 뻗어 나가니까는 뭐부터 그려야 되지? 이 그림이 맞는 건가? 막 엉키고 설키니까 이게 그려놓고도 이게 뭐야 마음이 뿌듯하지가 않죠. 뭔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순서 그리고 아까 채연 씨가 경험했던 그 계층 구조 이게 지금 막 혼합이 돼 있어요. 예. 이걸 한번 정리하고 다음 그림도 봅시다. 주연 씨? 그 질문이 있는데, 예. 그 업무일지는 그 개인 차원이 다 등록을 하는 건데, 네, 그럼 업무일지는 평가 요소에는 포함이 안 안 들어요. 되는 거 그냥 개인이 들어요. 기록을 하고 보기 위해서 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업무 일지도 누군가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할 거라고. 특히 상급자가. 그죠? 그거는 별도 화면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원이지, 사원은. 그래서 상급자의 입장에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 테이블이 필요하겠다. 업무일지 검증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누가 누구 거를 검증할지. 왜냐면 평가하고 다른 관계라서. 아니면 우리가 그 왜 평가 관계 테이블 있죠? 거기에서 읽어와도 되겠다. 어차피 상급자가 업무일지도 볼 테니까 평가도 하고, 그지? 추가로 테이블 만들 필요는 없고 그 테이블에서 관계를 갖고 오면 되네. 누구 업무일지를 볼 것인가 관계. 그러면 그 테이블을 읽어와서 그러면 상급자가 읽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부하들 화면이 쭉 뜨겠지. 그 사람들 업무일지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하는 화면만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업무일지, 뭐 확인, 이런 유스 케이스가 나중에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검증이나 확인 이런 거는 유스 케이스 아직 만들지 말자는 거야. 수석 업무니까. 주현 씨가 안 했나?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음. 오늘 얘기한 거 좀 반영한 거예요? 원래부터 한 거예요? 네, 잘했네. 저 위에 거는. 아까 우리 처음에 한 얘기 여기 있지. 그죠? 로그인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은 다 되게 정확하게 잡은 거야. 이게 맞아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거 인클루드가 없다면은, 디펜서만 있다면, 이게 로그인이 수십 개가 생겨야 돼. 그래가지고 각자 다 이렇게 따로따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저걸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나만 남겨놓고 그걸 인클루드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디펜선이에요. 그잖아. 디펜선이라는 게 선행 순서거든. 뭐는 뭐에 종속돼 있다라는 말이니까 로그인을 먼저 해야 개인정보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로그인을 드러내면 선이 쫙 없어지죠. 그래서 그림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인은 너무나 당연한 유스 케이스니까 빼자.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어요. 이해하죠? 네. 그럼 화면이 깨끗해질 거 아니야.
업무일지 등록하고 참여실적 등록, 영양평가, AHP, KPI. AHP는 따로, KPI, AHP 테이블은 생기겠지만 그건 등록하는 게 아니고, AHP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 그게 웨이트거든,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웨이트를 집계해가지고 각 KPI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따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원은 그 웨이트를 여러 사람들이 합의하에 정하기만 하고,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평가할 때는 그건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그 AHP 계산 방식에 따라서 집계를 내가지고 각 항목들을 몇 % 반영할까 하는 거는 전부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거라 누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해야 돼, 그거는. 자동으로. 그래서 그냥 KPI 점수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KPI를 정량화된 평가 항목은 KPI 중에서도 KPI가 그 맨 위에 BSC, CSF 그다음에 KPI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개인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어떤 거는 프로젝트 팀이 평가를 받으면 그 점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점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잘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뭐 프로젝트 참여 실적 아니면 업무일지 이런 데서 이미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다 반영이 됐는데, 또 거기서 여기서 100점이 나왔다고 그래. 프로젝트 잘했어요. 아주 고객들이 만족을 해서 기간 내에 딱 끝냈고 예산도 딱 맞췄어. 그러면 이제 그 팀은 사실 포상을 좀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팀원들, 프로젝트에 뭐 10명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프로젝트 팀장이, PM이 점수를 나눠서 또 한다. 그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죠? 개인의 노력의 결과를. 그래서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KPI가 팀 단위나 부서 단위로다가 프로젝트가 평가 점수가 나오면, 아까 이제 팀 평가, 부서 평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점수가 한번 들어가면 그 팀원들한테는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누가 등록하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대개 그런 평가는 임원들이 해요. 팀 부서 평가는 임원들이 그 팀 참 잘했어. 그리고서는 거기는 100점 줘. 이 팀은 60점 줘. 이렇게 그냥 큰 점수만 그 팀에다가 부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의 점수는 그 팀원들한테 똑같이 나눠. 그게 공정하죠. 왜냐면 이미 평상시에 업무일지 쓰는 거나 개인이 프로세스 관리할 때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다른 평가 요소에서 동료평가, 무슨 상사평가 이런 데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검증은 일단 빼고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빼자고. 사원 등록, 분류 업무 등록. 저건 이제 인사 담당자죠? 네. KPI, 영양평가 항목 등록, 서연부 자격증. 검증도 나중에 하는 걸로. 네. 자격증 테이블 등록, 우편번호 테이블 등록.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우편번호는 시스템 관리자가 등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저거는 어떤 게 전제냐면, 우리가 딸 수 있는, 또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는 게 목록이 정해져 있다 할 때는 시스템 관리자가 그냥 입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생산성부 어디에서 이렇게 노동부나 이런 데 이렇게 왜 인정해 주는 것만 하겠다. 그리고 그 목록이 정해져 있잖아. 그럴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가 한번 등록하면 끝. 그것만 이제 앞으로 땄냐 안 땄냐 이제 그 자격증 소유?
그거에다가 등록할 때 그냥 불러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합의를 해야지. 이거를 새로운 자격증이 생길 때마다 인사 담당자가 계속 등록해 가면서 그걸 실적으로 기록할 거냐,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외에는 인정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아예 리스트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개발할 때 아예 이제 한 번 넣고 끝나는 거죠. 되게 잘했네. 에이뿔. 다 했나 이제? 민규 씨 아직 안 했네. 근데 다른 사람 거 하는 거 보니까 더 이해가 깊어지죠. 그죠? 그 전에 헷갈려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보고 논의를 하면, 여기도 그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하고 비슷한 구조로다가 오늘 그 처음에 이 기초가 되는 테이블들 있잖아요. 자격증 정보라든가 학교 공부 이런 것들. 그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바뀌는 정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 시스템 관리자고 사람은 잘 담당자가 베이스가는 테이블들을 관리하는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에 네. 그 다음에 평가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수시로 바뀐다 생각해서 인사감 담당자가 따로 나머지들은 케이스들을 벡터들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잘했고, 그 임원에서 이제 부서팀 평가를 한다는 거, 일반 사원이 하는 일들, 이거는 대부분 맞은 것 같아. AGP도 입력하고, 업무 지작성하고, 개인 KPI 평가, 프로젝트 참여 실적 입력, 교육 훈련, 이력 입력, 학력 입력은 일반 사원이 아니야. 이건 인사 파일에 있는 내용이라서 인사 담당자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그냥 일괄 등록하고 끝나는 거지. 만약에 나중에 그 회사 다니다가 석사를 취득한다든지 뭐 박사를 취득했다고 해도 그거는 학위증 갖고 오면 인사 담당자가 입력할 일이지, 개인 사원이 입력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격증은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회사의 시스템들 이제 봤거든. 근데 자격증은 이건 뭐 1년에도 2개씩 따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신입사원들은 회사 들어와서도 막 자격증들을 따고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괜히 등록해라. 그리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지. 왜냐면 누군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인사 담당자는 그냥 그거 서류 보고 검증해서 확인 버튼만 누르고 끝. 이래야지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자격증 입력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격증 부여 입력은 일반 사원이 하는 게 맞고, 나중에 이제 검증만 인사 담당자가 하면 돼. 인사 기본 입력 됐고, 이제 타사 경력은 이 일반 사원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사 서류에 이미 첨부가 다 돼서 들어오거든. 그렇잖아. 신입사원 만약에 뽑을 때 그 옛날 경력 이런 거 있으면 다 제출하라고 첨부 서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인사 담당자가 일괄 입력하는 거지. 근데 그건 익스텐드가 맞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있으면 입력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익스텐드. 조건부 입력. 그러니까 저기서 자격증 보유는 저렇게 익스텐드로 가도 괜찮죠. 왜 그런지 알죠? 우상민 씨 설명해. 어떤 경우에 익스텐드가 성립되나요? 자격증 보유가 지금은 일반 사원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 유스 케이스는 사원 정보 등록을 할 때 익스텐드가 될 수가 있다. 저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사 이미 제출할 때 자격증이 있으면 제출했을걸? 네. 그죠? 그래서 있으면 하는 거니까 익스텐드가 맞잖아. 그죠? 그래서 저 화면은 유스 케이스는 두 군데 다 쓸 수도 있지. 이미 그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인사정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새로 따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 요 일반 사원에서 자격증 보유 유스 케이스를 직접 사용할 것이고, 그렇지? 근데 그 화면은 인사정보 입력할 때도 인사 담당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에 자격증이 있으면 그때는 입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익스텐드가 맞지. 그죠? 그런 경우는. 그건 재밌네, 저런 거는. 그리고 저거는 빼요. 저 위에 거는. 이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명사는 아예 싹 빼. 여기 다 동사로 유스 케이스만 넣고 그것들 간의 그 액터와의 관계만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액터들은 명사지. 그렇지만 이 유스 케이스 박스 안에는 명사는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서화를 위해서 내가 개발을 하고 내가 설계할 때 참고용으로 안에다 넣고 하는 거야. 뭐 본인 자유지.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이 설계서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요소 외에는 일체 들어가면 안 돼. 문법에 맞아야 되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거를 토대로 한 번 더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학습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다 맞을 것 같아, 느낌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또 뭐 질문 있으면 해요. 뭐든지 좋으니까 이야기할 거 있습니다. 없으면 네, 오늘 방송은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